안녕하세요. 불만청 기자들입니다. 내일이죠. 27일 네. 두 번째 평가전 카메룬전이 열립니다. 이 코스타리카전 이후로 여러 이야기, 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월드컵 어떡하냐. 카메룬전은 어떨지 저희가 한번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앞서서 코스타리카전 뭐 늦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격은 괜찮았다라는 뭐 설명들이 많았어요. 음. 4나 3이 실질적으로는 4-4-2에 가까운 형태. 손흥민을 투톱에 두면서 이 보다 전방 쪽에 둬서 우리가 전방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슈팅을 9개나 날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과정을 만들었고 황희찬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죠. 황희찬은 왼쪽이다. 손흥민은 그러니까 황희찬 왼쪽에 두려면 손흥민을 위쪽에 두거나 아니면 센트럴에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위쪽에 두면서 황희찬 왼쪽 두는 이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권창훈 선수 확실히 김찬보다는 벤투어에서 잘해요. 그거는 권창훈 선수 그러니까 황희찬이 인사이드 포워드에 가깝다면 권창훈이 인버티드 윙어에 가깝게 둬가지고 중앙에서 같이 중앙 플레이를 해주고 또 수비 시에는 좀 내려가서 같이 싸워주는 역할까지 뭐 이날 마무리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은 괜찮았다. 여기 또 풀백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김진수는 계속해서 언더랩, 그다음에 윤종규는 서울에서 보여주는 인버티드 윙백 형태로 좁혀서 플레이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짧게 끊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저는 뭐 황인범 선수는 이날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니었나. 거의 모드리치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창의성도 이제는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하나하나가 다 양질이에요. 요새는 안 보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노룩에 좀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아. 예, 중간에도 그 전진 패스 한번 찌른 거 있어요. 탈압박 후에 맞아요. 예. 그 장면도 약간 안 보고 찌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재다능한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후방부터 이렇게 공격을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오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적을 받은 게 결국 이건데 수비였죠. 네.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김민재 선수가 2명이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비 구조. 그러니까 맨시티도 결국에는 후벤 디아스가 잘하기 전까지는 또 굉장히 흔들렸었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풀백까지 올라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황인범도 공격적으로 올라설 시에는 정우영 그리고 김영건, 김민재밖에 없는데 이 셋이서 수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특히 이 앞쪽에 중원도 열려 있죠. 그리고 좌우 쪽에 공간이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비를 막기에는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 설령 숫자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좀 한정돼 있었고 그리고 좌우측면에서 빠르게 전환될 시에는 우리가 좁혀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다시 벌려서 내려가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걸려서 저는 이게 이 구조적인 한계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 벤투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수비 형태가 월드컵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 형태라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저희가 아시안 예선을 할 때는 그런 양질의 크로스가 올라오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재, 김영건, 정우영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 코스타리카 정도의 레벨 되는 팀만 만나도 이렇게 두 골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의 지난번에는 찬스에서 뭐 파라과이가 그랬었고요. 파라과이도 그랬었고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사실 해보고 싶어요. 이런 평가전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전 2018년 벤투 감독 오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거는 뭐 전이니까 어. 예선을 뭐 통과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평가전이 우리가 아시안컵을 앞두고 하는 평가전이라면 네. 나는 너무 좋은 평가전이라고 생각해요. 음.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밀집 수비를 뚫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평가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월드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능동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 만나서 우리가 과연 이들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몸에 익숙해지고 또 이거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코스타리카는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수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벤투 감독도 약간 이해되는 게 왜 수비적으로 하겠어? 아니 이 경기 더블 볼란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협회가 이 파트너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벤투 4년 내내 주도권 상대가 주도를 갖고 우리를 몰아치는 팀은 지금 브라질, 멕시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체크하기도 어렵고 특히 우리의 수비 형태,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이게 과연 진정한 평가전인가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네, 그 벤투 감독 부임하고 나서 국내에서 평가전 성과 좋았잖아요. 그때 뭐 무패 행진도 했었고 우루과이, 뭐 파라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이긴다고 한들 뭐 비긴다고 한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걸 봤어야 맞아요. 되는데 지난번에 그 저희 코로나
전인가요? 코로나 아마 그 시국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해외 나갔을 때도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었습니다. 카타르 상대로도 힘들었고 그런 경기가 계속 있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점이 이 있습니다. 평가전 네. 얻은 거는 음. 코스타리카가 얻은 게 많아요. 사실 일본도 그렇고 네. 어쨌든 이 팀은 자기들이 선수부 역습을 확실하게 테스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리처럼 몰아쳐주는 팀을 만나면 아주 땡큐였잖아요.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훨씬 얻은 게 많은 평가전이었다라는 좀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카메룬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카메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맥 빠진 소리일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메이카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근데 친구 중에 뭐 자메이카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댓글에도 나타났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메이카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마 자메이카는 있다니까. 쿨러닝. 쿨러닝 그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아프리카 탈룰라. 이미지인데 탈룰라 북중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메룬은 뭐 이건 빼박 아프리카죠. 전통적인 아프리카 강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이 약간 난 모양 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의와 이제 이가 만나는 그 지점에 이제 카메룬이 있습니다. 수도는 야운데이고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4.8배. 와 카메룬 그렇게 봤는데 수도가 야운데라는 건 난 처음 알았어. 그렇죠. 요거 나중에 퀴즈 만약 낼 때는 야운데 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 그리고 200여 개의 부족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남부, 동부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룬이 있는 중서부, 서부 쪽 가면 뭐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세네갈, 말리. 여기가 사실 본체였죠. 네, 여기서 이제 쭉쭉쭉 생산되는 그런 나라고요. 북쪽에도 이제 뭐 이집트 그런 모로코 같은 강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개인기가 좋은 나라고 네. 북쪽이 조직력이 좋은. 조직력. 예. 약간 유럽식 축구라는 팀이 이제 북유럽 팀들이고 카메룬과 가나는 1,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데 카메룬이 가나의 직접적인 뭐 스파링 파트너가 될지는 경기 가봐야지 알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리 이야기 했고요. 네. 축구 이야기 가겠습니다. 피파 랭킹 한국 28인데 카메룬이 38이네요. 코스타리카보다도 낮아요. 코스타리카 34위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 레벨에서 카메룬을 만난 게 4번 2승 2무로 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코스타리카와 단골 손님이라면 카메룬은 오래된 손님쯤 됩니다. 1984년 10월 4일 잠실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당시가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 친선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창선, 변병주, 최상국 골로 한국이 5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994년 5월에는 이제 잠실과 창원에서 두 차례 친선전을 했고 2대2 무승부와 2대1 승리를 한 기억이 있고요. 황선홍이 골을 넣었어요. 황선홍 골 넣었고, 맞습니다. 슬라이딩하면서. 그거 기억하네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2대2 나왔던 그런 경기였던 걸로 2대1 나왔던 경기였는데 가장 최근 대결은 2001년 5월 수원에서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이게 벌써 21년 전인데요. 그때가 한일 월드컵 1년 남겨두고 컨페더레이션컵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94년 건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이제 카메룬 축구가 돌풍을 일으킬 때였어요. 2000년과 2002년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때 이제 한국이 아쉽게 조별리그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카메룬의 돌풍은 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한 번 더 온 게 이때입니다. 이때가 다시 새로운 전성. 새로 전성기. 이때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는데 은보마 그리고 에투 이때가 이제 사비 푸열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스페인을 결승에서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은보마, 뭐 에투, 예레미, 까메니, 로렌 이런 뭐 올드 팬들은 알만한 이름. 레알에서 뛰었던 이때 다 나타났었고. 은보마는 저기 위닝 초창기 하셨던 분들 아십니다. 미쳤죠. 슈퍼가 9였습니다. 네. 근데 아마 에투를 기억하시지만 은보마 모르겠지만 은보마도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슈퍼가 위닝에서 제일 좋았다. 네. 그리고 2001년 친선전에서 에투가 빠지긴 했지만 뭐 에타메 마이어라던가 뒤에 얘기할 리고베르 송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1대 1 무승부 그리고 2009년이었죠. U20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또 만나서 0대 2 패배. 계속해서 카메룬이 연령별 대회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카메룬은 창기자 얘기해준 대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8강 돌풍 로저밀러 이 댄스 있어요. 일으킨 다음에 국제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좀 성적이 없었는데 2017년 네이션스컵 우승 이후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카메론 얘기하다 제가 아재라는 걸 너무 알린 것 같아서. 이건 뭐야? 로저 밀러 댄스 있잖아요. 자, 아까 리고베르송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홍명보 네. 울산 감독. 똑같아.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수 3백 가운데를 두고 또 네. 아마 또 이 헤어스타일 어, 이걸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클럽에서 뛰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힙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연히 이제 스눕독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우리 있어요. 같이 그 잠실이었나 그때가? 나는 친구랑 왔고 그때 와이프랑 와이프랑 왔었어. 그때 스눕독과 진짜 똑같이 생긴 그런 얼굴인데 말해준 대로 홍명보 같은 상징입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대표팀 수비수를 지냈고 A매치 137경기, 홍명보는 이제 136경기. 예, 비슷하죠? 여기 소속팀도 리버풀, 웨스트햄, 쾰른, 갈라타사라이 이런 유명 클럽을 거쳤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수비수라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1994년과 2001년 방한 멤버였고요. 94년에도 왔었구나. 왔었습니다. 네. 2001년 경기에서 홍명보와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은퇴하고는 카메룬 A팀, 이게 뭐 자국 대표팀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23세 이하팀 맞다가 지난 2월에 정식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청룡 백호 이런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부임 직후에 알제리와의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본선 진출을 이끌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카메룬이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선수가 이름이 확 떠오르는데 최근에 또 김민재 때문에 또 안기사도 있고 안기사. 뭐 있는데 코스타리카가 케일러 나바스랑 뭐 몇몇 선수들을 빼고 테다, 왔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도 또 불참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여파 때문일까 23일 또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도 무기력한 패배를 보이면서 야 이거 카메룬도 별로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프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빠진 선수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격수 슈퍼모팅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에서 마인츠에서 뛰었었고요. 네, 마인츠에서 잘했었고 여기에 이제 김민재의 나폴리 동료죠. 미드필더 안귀사가 있고요. 수비수 미카엘 은가쥐가 있습니다. 공격 미들 수비 핵심 은가지는 형제 선수 같았고. 그죠? 쌍둥이. 근데 한 명입니다.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중간에 이제 짝대기가 있습니다. 최소 한 명씩 떼놓고 왔습니다. 근데 송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선수들을 먼 곳까지 데려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 11월이 중요하다. 지금 100%라면 11월에 200%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뉘앙스로 뭐 이 슈퍼모팅 같은 경우에 부상 여파가 있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 그럼 우리도 김민재, 손흥민 부를 필요 뭐가 있어? 안 되죠. 벤투 감독. 저 논리대로 하면은 벤투 감독 목숨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안타깝습니다. 이야기고 세 명의 핵심을 한국 원정길에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한 명 더 빠집니다. 칼토고 에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3일에 경기 우즈벡전 당일에 발표가 있었고요. 이 선수가 비아레알 거쳐서 2년 전부터 리옹에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합니다. 제가 FM에서 영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 빠르고 이제 뭐 떡대도 괜찮고 그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면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손흥민과 같은 아니면 그러니까요. 황희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올 시즌도 리그 앙에서 8경기 4골.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특히 카메론이 월드컵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슈퍼모팅과 에캄비입니다. 그 알제리전 그 연장 후반 추가 시간 그 월드컵 골을 넣은 게 바로 에캄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 거 이제 에캄비의 클래스라던가 슈퍼모티 한방 안기사의 어떤 중원 파이팅. 안기사는 진짜 지단 같이 하더라. 요런 그 요소가 있어야지 어떤 신선전의 의미가 더 짙었을 건데 이 네 명이 빠진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지켜볼 선수들이 있죠. 일단 뭐 코스타리카는 골키퍼부터가 카메룬.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골키퍼부터가 빠져서 좀 맥이 그쵸. 빠졌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안드레 오나나 아약스에 있었다. 아약스에 있었던 지금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이뇨제 주입한 게 걸려서 1년 출장 정지 받고 커리어 꼬였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 동물적인 선방이 좋은 골키퍼고요. 잘하죠. 잘합니다. 이 선수를 우즈벡전도 뛰었고 아마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은클루, 마르세유, 모나코, 리옹, 토리노 이런 팀에서 뛰었던 선수. 족보가 있군요. 족보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45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이고요. 2017년 이후에 5년 만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전에서 뛰었고 한국전에도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뭐 미드필더 조르주 만젝 그리고 공격수 장피에르 은사메도 모처럼 발탁됐습니다. 센터백 장샤를 카스텔레토 선수도 좀 지켜볼 선수인데 이 선수가 1995년생
이거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뛰는 이름이 그러네요.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낭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나 어떤 체격이로나 이제 그 카메룬 내 입지로나 한국의 김민재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콜린 스파이 아마도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선수입니다. 165cm 굉장한 단신인데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지난 네이션스컵에서도 6경기에서 3도움을 올리면서 그 카메론의 공격을 이끌었다는 거. 그 3백을 쓸 때는 윙백으로 나서고 4백에선 풀백으로 나서거든요. 아마 김민재가 나선다면 김민재와 자주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제 빈센트 아부바카르. 제가 FM 2020에서 네. 제가 이 좀 수준 낮은 팀들을 골라서 승격까지 올라갈 때 승격 첫 해에 거의 영입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빠따 좋은 선수를 좋아하네요. 발도 좀 있으니까. 발도 있고 네. 일단 떡대가 있고 네. 이제 키는 아주 크지 않지만 듬직한 그런 9번 유형의 공격수인데요. 현재는 알 나스르 그렇군요. 김진수와 팀 동료입니다. 네이션스컵에서 8골 넣으면서 득점에 관해서는 카메룬 내에서 이제 추포모팅보다 한 수 위다. 맞아요. 이런 평가를 받는 자원입니다. 결국 이제 주요 선수가 빠진 상태로 이제 그 우즈벡전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우즈벡전 간단하게 돌아보면 미드필드에서 공을 너무 쉽게 뺏기고 역습과 측면 크로스에 쉽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주요 선수가 빠진 상태로 이제 우즈벡전 맞이했을 때 우즈벡전 경기를 돌아보면 미드필드에서 공을 너무 쉽게 뺏기고 이건 앙기사의 어떤 공백의 여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측면 크로스의 약한 면모도 좀 보였습니다. 뭐 세컨볼 손실이라던가 또 역습에 취약한 모습. 아마도 한국이 이제 코스타리카는 약간 좀 내려서는 팀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카메룬은 이런 상황이다. 음.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의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카메룬이라는 이름이 주는 네임밸류 그리고 가나 그나마 뭐 코스타리카는 없지만 그래도 카메룬은 이 가상의 가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바꿔야 돼. 아까 말했지만 이 지역적으로 갖고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네. 뭐 성향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기가 좋은 거는 뭐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벤투 감독 쪽으로 벤투 쪽으로 가면 코스타리카전을 앞두고 두 경기를 다른 전술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4-1-3-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4-2에 가까운 그 형태였지만 카메룬전은 다르게 간다. 그렇다면 선수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무조건이죠. 상황이죠. 네. 코스타리카전에서 가장 우리가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이강인이 전혀 뛰지 못했다는 거. 저희가 프리뷰에서는 이강인을 뛰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만 기자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저는 1분도 못 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후반 20분 정도 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벤투 감독이 또 이거 관련해서 비난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뭐 코스타리카전은 기존 멤버의 우리 스타일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거고 카메룬전은 조금 더 변화를 다르게 간다고 했으니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초점은 이강인이 뛸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안 쓴다? 그렇다면 대표팀의 이강인의 입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일단 뭐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창의자도 그 저희 방송 전에도 저는 쓸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 여론을 보고서 무조건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론도 선수를 발탁하는데 좀 중요한 그 요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카메룬전까지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어떤 비판을 봤을 때는 저는 선발은 아니더라도 후반에 좀 꽤 한 3-40분 정도는 투입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라는 쪽이 한 표긴 한데 네.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실력, 그 왼발킥. 저는 그 왼발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표팀 내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코스타리카전을 뭐 다시 한번 느낀 건 벤투의 핵심은 황인범이다. 미드필드에서 황인범을 축으로 벌어지는 축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강인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황인범을 기본적으로 좀 역할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달리 쓰거나 네, 달리 쓰거나 그러면은 이강인을 활용해야 된다면은 뭐 선택이 뭐 좁혀집니다. 중앙에서는 아니 4-2-3-1에서 중앙에 서는 거 일단 황인범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다시 말한 대로 이강인만으로도 수비 부담이 상당한데 볼란치를 한 명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강인 둘 수 있는 게 투톱의 한 자리 음. 혹은 측면인데 음. 측면을 두면은 이강인은 반밖에 못 써요. 제한적인 활용밖에 안 되고 투톱을 썼을 경우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맞춰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전방에서 손흥민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해야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전방에서 한 명은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강인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U20 때도 잘 썼을 때가 오세훈이라는 이런 확실하게 버텨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잘 쓰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가 돼서 저는 벤투 감독이 상당한 딜레마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선택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예상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좀 중요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벤투 감독이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를 지켜보는 게 일단 카메룬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창기자가 막 설명해 주는데 뭐 다 뭐 이해가 되고 다 설득이 돼요. 근데 제가 벤투 감독으로 빙의를 해보잖아요. 너무 복잡해. 예. 갑자기 어디서 다른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를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야.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방에서 이제 네 명이서 막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약간은 얼굴은 알지만 친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와요 자리에.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해.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잘 엮이느냐 그 잘 녹아드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투톱 측면 공미 중미 굳이 이강인을 넣어야 돼라는 결론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 벤투 감독이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코스타리카전 공격적 형태를 봤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들어가면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벤투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하다고 했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줄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벤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아예 피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카메룬전에는 어떻게든 쓸 거고 그거에 대한 형태를 제가 지켜보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그거는 뭐 벤투 감독이 고민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더블 볼란치.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우영 선수한테 걸리는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사실 경기 중에 김민재 선수가 중원까지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동시에 가담한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강팀을 상대로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은 중원 형태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더블 볼란치. 근데 벤투 감독이 부임 후에 한 번도 수비적인 선수 두 명을 동시에 배치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한 벤투 감독 스스로에 대한 준비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블 볼란치는 무조건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정우영 김영건, 김민재 형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수비를 딱 고정이 되는데 여기 한 명이 늘어났었을 때는 이 한 명이 좌우를 커버해주고 이 부분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래야지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런 팀들에 맞설 수 있고 또 한 명이 옆에 있어줘야지 빌드업 형태에서 우루과이가 이란을 상대로 압박하는 거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우영 선수 저 형태에서 만약 정우영 있다 그러면은 한국행 티켓을 끊으면 안 된다. 비행기 티켓을. 녹아.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건 정우영 할아버지가 와도 못 버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짐을 나눠줄 선수가 필요해요. 지금 정우영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손준호, 정우영을 동시에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빙의해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수비형 미드필더는 벤투 감독 머릿속엔 빌드업이에요. 일단 수비한테 공 받아서 그 전방에 뿌려주는 거를 제일 임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 볼란치. 근데 그게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통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다 할 강호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브라질 해봤자 몇몇 팀밖에 없는데 근데 그 팀 상대로도 이제 투볼란치 잘 안 썼잖아요. 근데 투볼란치를 섰을 때는 그 지금까지 유지됐던 그 빌드업의 과정이 바뀌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정우영이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더 진작에 뭔가를 했었어야 돼. 투볼란치도 차라리 브라질전 때 그냥 뭐 쓰리 미들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강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작년에 뭐 11월이든 12월이든 뭐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만약에 그 이강인을 월드컵까지 이제 플랜을 세웠을 때 이강인까지도 포함하고 이제 투볼란치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뭔가를 했었어야 된다. 서서히 녹아들게끔. 근데 지금 9월달에 제가 벤투 감독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강인 쓰기는 여러모로 아쉽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선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저는 이번 명단에서 가장 아쉬운 이 선수를 왜 뽑았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선수가 사실 권창훈, 나상호 선수였는데 네. 이 선수들 그 코스타리카전 뛰는 거 보니까 벤투호에 어. 확실하게 녹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 선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어. 이제 이승우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 난 무의미하다고 봐요. 어. 이 선수들이 벤투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 포인트는 누굴 더 이상 데리고 가라가 아니라 이 애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가 포인트인데 두 달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시간이 꽤 왔고 꽤 왔어요. 여기서 변화를 주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로는 광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자꾸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건데 어쨌든 카메룬전 좀 보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예상 베스트 11인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우리 생각이니까 과연 수비적인 더블 볼런치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강인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벤투 감독이 말한 변화가 결국은 뭐였는지 그렇지, 실체도 그런 부분들. 네. 제가 경기가 끝난 뒤에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평가전 한번 또 한번 기대하면서 보자고요.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뭐 K리그 프리뷰도 계속 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월드컵 모드로 저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말한다 그래서 바뀌진 않겠지만 저희도 좀 관심을 좀 더 갖는 차원에서 이번 카메룬전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카메룬전 어떤 결과,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